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덴마크의 아쉬움. 2. 카이사르는 K9의 라이벌이 전혀 아니다. 3. 모든 장벽을 넘어 군사 강국이 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유럽의 평화를 지탱하고 있다는 외신의 특집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뒷받쳐준 덕분에 우크라이나로의 막대한 지원이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K9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중대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과거 K9을 탈락시키고 프랑스에 자주포를 도입했던 덴마크에서 다시 K9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덴마크 군사 전문가들이 K9을 밀어주기 위해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방송까지 방영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포브스에서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 한 편이 올라왔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수백 대의 구형 곡사포를 제공하고 이를 한국의 우수한 K9으로 대체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의 K9 덕분에 나토 형국들이 무기고에서 오래된 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K9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뛰어난 성능의 자주포인지를 설명하며 여러 나토 회원국들과 다르게 덴마크는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는 모두 구형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K9을 도입하였다. 덴마크는 거의 동일한 전략을 추구했지만 대신 이스라엘포를 선택해 비판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프랑스제 차륜형 자주포 시저세자를 19대를 지원한 덴마크는 다른 나토 형국들과 달리 K9 대신 이스라엘제 차륜형 자주포인 에트모스를 도입할 예정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덴마크 내부에서도 이는 잘못된 선택이라 비판받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보안회사 리스크 인텔리전스의 설립자이자 안보 전문가 한스 티노 헨스는 덴마크 역시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의 선례를 따라 K9과 같은 궤도형 자주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헨스는 자신의 SNS에 나토 기가 몇 안은 궤도형 장갑 자주포가 필요합니다. 이는 차륜형 자주포를 장비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덴마크는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가 아닌 K9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 12대를 추가로 구입했다는 소식에 지금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훌륭하고 강력한 결정이라며 덴마크와 군사력을 늘리기 위해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할 다른 몇몇 국가들과는 다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덴마크에서는 노후화된 M1 공부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자주포를 도입하려 했었고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에 올랐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K9이 탈락하고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 시절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덴마크의 도입대 시절은 특별 사양으로 K9 수준의 완전 자동화 장전을 도입하여 뛰어난 연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시절을 실전 배치한 직후 덴마크군은 유튜브에 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덴마크의 새로운 자주포는 도입하자마자 무수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덴마크군의 첫 시절 시험 발사 영상에는 1만여 개의 실어요가 달렸고 덴마크가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비판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쓸모없는 놈이다. 매우 불안정한 데다가 설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이동성이 높지 않아 진흙탕에서는 운전할 수 없으며 운용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궤도형 자주포가 훨씬 낫고 차라리 견인포가 이거보다 낫겠어. 전적으로 동의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 목표물을 조준하기 위해 많은 병사들이 필요하고 설정이 엄청나게 느려. 누군가는 이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테스트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진정한 전쟁이 아니었어. 탈레반은 중코나 공군, 전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재래식 군대를 상대로 이 장난감은 곧 발견되어 빠르게 무력화 돼버릴 거야. 애들 장난감 같은 잡동사니에 돈을 낭비하고 있어. 슈트 스쿠트 기능을 원한다면 궤도형 자주포가 훨씬 나은 옵션일 거야. 이처럼 많은 이들이 덴마크가 시저 자주포를 선택한 것이 어리석은 선택이라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프랑스의 155mm 차륜형 자주포 시저는 K9과 동일한 52 구경장의 포신과 자동화 장전 장치, 디지털 사통 장치 등을 갖춘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도 투입되어 활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륜형 자주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장갑차에 비해 가벼운 무게로 항공 수송이 가능하며 도로에서 훨씬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과 정비 측면에서도 궤도형 자주포보다 훨씬 용이한데요. 그러나 외부 장갑이 없다시피 하고 사격 승무원이 외부에 도출되기에 적의 대포병 사격이나 침투한 특수부대의 공격에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포의 이점인 슈덴스프트, 발사 후 진지 이탈에 대해서도 발사하기 전 방열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K9이나 PZH-2000처럼 정지 후 곧바로 사격이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보다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차륜형 자주포는 최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게다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공여되어 운용 중인 18대의 시저 자주포 중 무려 16대가 터져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포격의 포신과 차체가 누적된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트럭에 포를 올린 것뿐인 차륜형 자주포의 내구성 문제가 실제 전장에서 드러난 것이죠.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부 장갑을 갖추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방열 과정 없이 사격 후 즉시 이탈이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K9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완성도 높은 궤도형 자주포이면서도 차륜형 자주포 정도의 가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덴마크 군 내부에서도 당시 시저가 아닌 K9을 도입했어야 했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서 덴마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저 거의 전량을 지원 보냈다고 합니다. 덴마크 육군은 현재 총 24대의 시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고중 19대 지원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비 가동률까지 고려한다면 작동되는 자주포는 거의 전부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지만 도입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신무기를 거의 전부 보내버렸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최근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낸 12량의 시저 자주포가 덴마크에서 주문했던 물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덴마크에서 무기 수령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덴마크 군에서도 시저 도입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앞서 말했듯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자주포, 전력이 비어버린 덴마크가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 애트모스 2000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결정이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애트모스 2000 자주포는 시저와 거의 유사한 스펙의 차륜형 자주포이지만 시저의 장점이었던 자동 장전 장치도 갖추어지지 않아 오히려 연사 속도는 더 느려졌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시저 자주포를 도입하기 직전 계약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부 사항까지 협상이 완료되고 최종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콜롬비아 측에서 마음을 바꾼 것인데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콜롬비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한국 방산이 여기까지 성장하여 이제는 덴마크에서도 한국 무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은데요. 한국 전쟁 당시 덴마크는 MS 유틀란디아 병원선을 통한 대규모 의료 지원을 보내왔었습니다. 당시 덴마크 사람들이 본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자 세계적인 방산 수출 국가가 되었으니 감회가 남다를 만도 한 것 같은데요. 최근 덴마크에서는 한국 방산이 어떻게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덴마크 군사 전문가가 한국 방산이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어떻게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고 유럽의 변기창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4가지를 거론했습니다. 거대한 공업 국가인 한국은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군의 요구에 따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 요구하는 즉시 신속한 생산과 납품이 가능합니다. 자국 무기를 해외에서 제조하는데 매우 인색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무기 수출 사업에 있어 유연한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계약성 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연스레 형성된 규모의 경제 덕분이죠. 손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 기술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이유들 때문에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PZH-2000, 시저 등 유럽의 대표 자주포들과 K9 자주포를 비교하며 얼마나 훌륭한 무기 체계인지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면전을 통해 현대전장에 맞는 형태의 자주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판가름 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지금 최고의 효자 상품 K9이
또 한 번 대규모 실적을 가져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거절당했던 만큼 이번에는 답의 입장이 된 한국의 주도하에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해봅니다. 최근 폴란드 언론을 통해 폴란드의 천무 300문 도입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한국 무기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르웨이 콩스버그사가 천무용 대한 미사일을 같이 개발하자고 나서면서 노르웨이 수출까지 예상되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은 한국의 천무에 대해 강한 견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관할해역에서 중국 군함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에는 우리 영해 기준 100km 전까지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한 미사일을 장착한 천무가 강한 위협이 돼 더 이상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K-39 천무 미사일 시스템 구매에 관한 협상이 완료되었음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거의 300문의 발사대가 폴란드 육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폴란드는 미사일의 제조에 관한 노하우까지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기본 협약이 먼저 체결될 예정이어서 구매 방식은 기존 K2나 K9의 구매 방식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발사대는 2023년 폴란드군에 인도되고 첫 번째 비행대 역시 같은 해에 운영될 예정인데요. 이는 다연장 발사대형 유도 미사일과 전술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의 탄약 구매가 수반되는 계약임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빠른 속도 역시 폴란드가 한국의 천무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는 올해 5월 거의 500문에 가까운 에미사이 하이마즈 발사대 구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요청한 시간 내에 미국 측에서 인도할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두 시스템의 동시 구매가 오랫동안 고려되어 왔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미국의 하이마즈 미사일 포병 시스템 인수와 별도로 한국의 K-39 천무 미사일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이번 협약은 폴란드 공장의 생산, 서비스 및 현대화 역량 확보라는 기술 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장관은 발사대가 토파지 시스템 및 국내 젤치시에시와 통합될 것이며 폴란드 공장이 미사일 생산을 위한 노하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K-39 천무 발사대를 인수하면 폴란드 미사일 부대와 포병에 상당한 강화가 될 것이며 기술 이전은 특히 미사일이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경우 국내 산업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는데요. 전 세계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여기에 노르웨이 기업인 콩스버그사가 천무용 대한 미사일을 같이 개발하자고 나서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콩스버그사가 천무에 LSM 대한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 작업을 양국의 협력을 통해 완료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분위기상 천무 미사일이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까지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한국의 천무에 대해 강한 견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관할해역에서 중국 군함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에는 우리 영해 100km까지 진입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의 이러한 만행은 하루 이틀 이어져 온 일이 아닌데요. 지난 10월 12일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30여 척, 2019년 290여 척, 2020년 220여 척, 2021년에는 260여 척의 중국 군함이 우리 관할해역에서 포착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벌써 170여 척의 활동이 포착되면서 그 수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활동 해역은 남해가 동해와 서해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2020년, 2021년간 관할해역 내 중국 잠수함 등 4회 포착됐고 올해는 벌써 3회 포착됐습니다. 우리 관할해역에서 중국 항공모함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항공모함은 지난 2018년, 2019년 우리 관할해역에 각 1회 영해 기준으로 260km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2회 영해 기준으로 각 190km, 260km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회였지만 영해 기준 100km까지 들어왔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3회였으며 영해 기준 각 70km, 140km, 200km 떨어진 근거리 해상까지 진입하며 긴장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관할해역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을 의미합니다. 영해와 내수, 배타적 경제 수역이즈, 대륙풍 등을 포함하는데요. 국제법적으로는 공해이나 외국군 함정이 진입하면 해군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군함뿐만 아니라 올해 중국 군용기들의 한국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 침범할 수 역시
벌써 작년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중국 공군의 한국 방공 식별구역 무단 진입은 2019년 50여 회, 2020년 70여 회, 2021년 70여 회를 각각 기록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40여 회 침범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 미사일을 장착한 천무가 강한 위협이 되면서 그 분위기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 군함이 함부로 우리 영해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와중에 중국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무기로 한국의 천무를 소개하며 대서특필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해당 언론은 천무는 한국의 하나 회사에서 개발한 통합 로켓 발사기로 한국의 GPS 유도 정밀 로켓 발사기 시스템이라고 소개하며 그 자세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기사 내용을 토대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무기 천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무 로켓 발사기는 다양한 구경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자주식 차륜형 다연장 발사기입니다. 2개의 미사일 컨테이너를 운반하며 2개의 발사 포드를 탑재하고 3가지 유형의 로켓을 수용할 수 있죠. 대한민국 국군에 도입됐던 구형 K136구롱 로켓 발사기 체계를 대신해 도입됐는데요. 이전 K136구롱 로켓 발사기에 20개의 130mm 무유도 로켓을 사용했으며 해당 로켓은 하나가 개발했고 내축 발사체는 하나 디펜스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를 미국의 M270 다연장 로켓 대체형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014년부터 육군과 해병대에 도입됐습니다. 천무는 개념적으로 US M270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다양한 구경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차세대 포병 무기로 한 차량에 130mm 및 239mm 로켓을 모두 장착할 수 있으며 M270 다중 로켓과의 호환성을 위해 227mm 로켓도 발사할 수 있죠. 천무는 육군에 비해 전천 후 간접 활용 무기 시스템을 제공하여 전술 전장의 모든 곳에서 반격, 방공, 기갑 대응 및 기타 고가치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게 합니다. 다중 로켓의 주요 임무는 위협적인 화력 지원 및 전방 지역 방공, 목표물을 제압, 무력화 및 파괴하는 것인데요. 239mm 유도 로켓은 사거리 160km로 주로 벙커 파괴용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사거리 300km 이상의 전술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죠. 한화에서 제조한 8X8 트럭을 기반으로 하며 해당 트럭에는 소형 무기와 폭탄 파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갑 운전실이 있습니다. 전체 일제 사격은 운전실 제어 장치 또는 원격 제어 장치에서 직접 발사할 수 있는데요. 응답 시간이 빠르며 몇 분 안에 첫 번째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무 로켓 발사기는 동일한 트럭을 사용하는 탄약 지원 차량과 연결되는데 이 차량은 4개의 로켓 포드를 실을 수 있으며 8X8 군용 트럭을 기반으로 하며 사용량 HP 디젤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최대 시속 90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800km라고 하죠. 또한 1.4m 도란과 1.2m 수심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해당 언론은 천무의 문제점으로 유도탄이 비싸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폴란드에서 이미 구매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언론은 구소련 시대의 군수공업 산업지였던 우크라이나가 이제 다른 나라의 손에 넘어갔으며 새로운 무기는 없고 모두 예전 것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우리 한국의 천무임을 소개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특히나 한국은 아시아의 빛, 일본은 상대적으로 개짐의 가치라는 댓글에 계속해서 대댓글이 달리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강하다. 한국 좋네. 훌륭하네. 모듈식 디자인이고 언제든지 탄약 교체 및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와 같이 한국의 무기를 칭찬하는 댓글도 많이 보였는데요. 이어서 중국군 장비도 우리의 생각보다 강력해. 맞아. 단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야와 같이 중국의 무기를 옹호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현실은 그게 아니야. 왜 우리는 수출이 안 좋은데? 스스로 따라줘도 아무 소용없어. 실전에 투입되어서 성능을 보여주고 인지도를 높여야 해라며 중국 무기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을 제기하며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한국 무기의 위상에 여전히 베일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세계 곳곳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발전하여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방산 강국이 되길 바랍니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출중한 스펙으로 세계 경전투기 시장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던 한국의 FA50, 폴란드 수출을 기점으로 블럭 20 업그레이드도 확정되면서 FA50의 자리를 넘볼 기종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얼마 전 중국에서 유출된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작된 경전투기의 사진이 유출된 것인데요. 괘씸하게도 미국의 F5와 한국의 FA50을 섞어서 베낀 듯한 영상을 있어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경전투기는 FA50의 강력한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능면에서 FA50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싼 가격을 무기로 공격적인 판촉에 나선 상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세계 전투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국의 FTC 2000G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22 랩터로 대표되는 5세대 전투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서 미래의 공중전은 5세대 전투기가 지배하게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예상이 아주 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공중전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열쇠는 5세대 전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중전이 5세대 전투기를 주역으로 삼아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요. F-22 같은 미국제 5세대기가 너무 앞서 나간 존재다 보니 비슷한 성능으로 재현하는 것조차 하늘 별 따기였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F-22, 견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5세대기가 등장한 것도 무려 20년이 지난 2010년대였을 정도니 말 다했죠. 그나마도 러시아제와 중국제라서 그 성능의 진위를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 2022년 현재도 5세대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우방이라 미국이 5세대기를 팔아줬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5세대기 등장을 통해 공중전에 대한 각국 군의 인식과 교리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 격차를 메우지 못해 혹은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 여전히 대부분의 공중전은 5세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능의 전투기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슬슬 세계 각국은 5세대급 기술의 개발을 시간에 맡겨두고 당장의 안보는 4, 5세대 전투기에 맡기는 방향으로 현실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의 첨단은 6세대 전투기를 가리키고 있지만 안보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모두 이런 최첨단 무기를 갖출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대신 완전 스텔스를 제외한 5세대기의 일부 성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공군 전력의 평균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5세대 전투기 시대를 위한 미국조차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방비 투자가 많은 미국이라도 공군 전투기 전부를 F-22나 F-35 같은 5세대 스텔스기로 도배해놓고 운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군 역시 F-15 이글, F-A-18을, F-16 파이팅 펠컨 등 잘 만든 과거의 기체들을 개량 및 현대화시켜서 지금까지도 잘 활용하고 있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들도 이런 전략을 따라 4, 5세대 기체들로 주 전력을 채우고 소련 도입한 5세대 기체로 군사적 억지력을 형성하는 하이로 믹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가 형성된 것이 근래의 일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가 이러한 기류에 편승하는 속도를 가속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치라도 어긋났다가는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생존을 위해 허겁지겁 국방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반사의 이익을 가장 크게 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죠. 4, 5세대 전투기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삽시간에 폭발한 데에 비해 정작 미국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적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나라라면 절대로 자국산 무기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옵션은 인도의 테자스, 이탈리아의 M346, 파키스탄의 JF-17, 그리고 한국의 FA-50 정도가 있었는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FA-50을 제외하고는 전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하자품들입니다. 테자스는 인도가 장장 40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자국 공군조차 그 성능을 신뢰하지 않아서 인수를 거부하는 항명 사태까지 일어났던 물건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거의 F-35A에 달하는 수준으로 책정돼서 사갈 이유가 전혀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M346은 일단 초음속 비행이 불가능한 데다가 제대로 된 공중전 수행 능력이 없어 2차 경쟁에 이겨본 적이 없죠. JF-17은 파키스탄이 중국과 합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중국이 다 만들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미국의 눈치가 보이는데 더 심한 문제도 많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부품을 가지고 어설프게 줄타기를 하던 파키스탄 때문에 JF-17은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을 달고 사느라 천문학적인 유지비를 장없습니다. 게다가 성능 경쟁을 위해 뒤늦게 추가하기 시작한 기능들 때문에 최신형인 블럭 3에 도달해서는 도저히 가격 경쟁력을 논할 수 없는 입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수준 미달 경쟁자들 사이에서 비록 체급이 작더라도 훌륭한 수출 실적과 실전 경험까지 갖추고 있는 FA50은 믿을만한 선택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FA50과 그 원형인 T50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으로 팔려나갔고 폴란드 수출로 마침내는 나토의 문턱까지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사 탑재, 공대공 공대지 무장통합 등을 포함한 블럭 20으로 강력한 업그레이드를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량이 끝날 쯤에는 FA50이 세계 경전투기 시장을 제패하는 것이 꿈이 아니게 될 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은 FTC-2000G. 중국에서 제1 구훈련기를 개조해서 만든 경전투기였습니다. FTC-2000G의 스펙은 사실 FA50의 비알파가 못 됩니다. 최대 속도 마하 1.2, 폭장량 역시 3톤으로 솔직히 말해서 FA50이 도저히 자랑할 수 없는 스펙에 있어서도 모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전투기가 FA50의 지위를 흔들 수가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가격에 있었습니다. FA50도 가성비로는 어디 내놓더라도 부족하지 않지만 FTC-2000G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기본가가 40, 50억, 풀 옵션이 80, 10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요. FA50이 최근 폴란드에 판매되며 도장을 찍었을 때 대당 가격이 약 811억 원이었는데 이 정도조차 다른 경쟁 기체들의 반값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FTC-2000G는 그 FA50의 8분의 1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민수용 경비행기의 가격이 20억 원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FTC-2000G의 원본인 제1구이 냉전 시대를 휘날렸던 소련제 전투기 미그 21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분량만 해도 수천 대에 달하다 보니 생산 단가를 극한까지 줄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거의 장갑차 가격으로 전투기를 살 수 있다 보니 벌써부터 중국 무기를 사는 데에 거리낌이 없는 나라 몇몇이 이를 사갔습니다. FTC-2000G에는 JF-17 블럭 3과 동급인 수출용 이사 레이더 LFK-600E가 탑재되어 있고 중국판 암램으로 불리는 PL-1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동합되어 있어 사거리 90km 이상의 BVR 전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중국제 공대함, 공대지, 대레이더 미사일 역시 탑재할 수 있고 정밀 유도 폭탄도 달 수 있다고 하죠. 객관적으로 봐도 가격에 비해서 상당한 성능입니다. 물론 중국산인 만큼 이 전투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는 두고 봐야 하는 일이지만 저 압도적인 가성비는 어느 정도의 하자조차 감수하고 쓸 가치가 있는 정도입니다. 가격도 성능도 놓쳐버린 JF-17의 실패를 딛고 탄생한 FTC-2000G는 이제 정말로 FA50의 수출기를 막을지도 모르는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FA50의 강점 중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럽거나 미국이 자국 전투기 수출을 거부한 적이 있었더라도 한국과는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FTC-2000G가 등장한 이상 그런 나라들이 그냥 FA50을 포기하고 중국과 손을 잡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세계는 냉전을 거치며 이런 구도를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죠. 미국이 과거 전 세계의 동맹국의 수천 대나 탈압된 F-5 프리덤 파이터와 구소련이 마찬가지로 동부권 국가대에 엄청나게 팔았던 미그 21의 경쟁 구도입니다. F-5의 경우 우리나라만 해도 무려 340기를 도입했고 대만은 400기가 넘게 도입했을 만큼 서구권 전체에 널리 보급됐고 그 이름처럼 냉전기 서방 자유세계 공군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편 미그 21도 총 생산량만 1만 대가 넘는 베스트셀러죠. 미그 21 역시 F-5와 마찬가지로 냉전기 동구권을 상징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정작 FTC-2000G의 외형은 기반이 된 미그 21보다는 F-5와 FA-50을 쏙 빼닮았습니다.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에 있어서 그 형상은 곧 성능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여태껏 항공기 형상의 역사가 한 가지 형태로 압축되는 수렴, 진화의 양상을 띄었다고는 하더라도 키노피와 엔진부의 형상은 F-5나 FA-50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매번 보려하듯이 중국이 또 양심도 없이 타국 기술자들의 성과를 베낀 것입니다. 중국은 몇 달 전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J-35를 공개하면서 자신들이 미국에 F-35를 베꼈다는 정황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죠. 센서, 레이동, 조종석 구조, 개폐 방식까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똑같았는데요. 한국이 KF-22를 날리고 얼마 되지 않아 깜짝 공개된 J-35는 누가 봐도 F-35와 판박이었고
심지어는 제식 번호까지 베껴놔서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FTC 2000G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앞서 말했듯이 FA50을 비롯한 서구권의 무기들 이보다 못하지는 않으니 싸워서 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경계할 만한 대상이 되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성국인 중국의 무기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한국이 이러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